지금부터 제1회 청소년 공학 토론대회 결승전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본행사 진행을 맡은 김평원 교수입니다. 이 토론대회는 이공계 중심의 아카데미 토론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또 공학 도서를 또 진흥시키기 위해서 개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공과대학 입학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공학도들에게 소중한 경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결승전 일정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링컨 더글라스 공학 토론부터 시작을 하고요. 오전에 있었던 LD 공학 토론 준결승전을 통과한 선덕고등학교 박상호 학생이 찬성 측으로, 보인고등학교 장한결 학생이 반대 측으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공정한 진행을 위해서 현직 국어 선생님 두 분을 진행과 타임키퍼로 모셨습니다. 이동현 선생님과 김세희 선생님입니다. 링컨 더글라스 공학 토론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찬성층 학생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논제는 완전 자율주행 레벨 5를 허용해야 한다입니다. 먼저 찬성 측 토론자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찬성 측은 자율주행은 레벨 5까지 모두 허용해야 한다는 입론을 PPT를 활용해서 10분간 발표해 주십시오. 반대 측 토론자는 찬성 측 토론자의 발표를 잘 듣고 준비해온 발표 내용을 수정 보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자율주행 자동차 5단계까지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의 선덕고등학교 박상호입니다. 저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자동차의 역사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400년대 다빈치의 자동차 스케치로부터 우리는 자동차의 첫 번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700년대 니콜라스 퀴뉴의 증기자동차가 우리가 알고 있는 동력기를 이용한 자동차의 최초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카를 렌츠의 1800년대의 그 가솔린 자동차가 우리가 현재 타고 다니는 가솔린 자동차의 시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는 이후로 수많은 발전 과정을 거쳐서 소비자들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게 되었는데요. 대표적인 예시를 알아보시죠. 페라리, 빠르게 달리기 위한 자동차입니다. 롤스로이스,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표현하기 위한 자동차입니다. 하지만 이 자동차들의 목적은 빠르게 달리기와 사회적 지위를 표현하기 위함이지만 자동차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자, 먼저 자동차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시죠. 도로교통법 2조 18항에 따르면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솔린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를 의미합니다. 이 말은 즉슨 자동차란 자신이 원하는 곳을 철길 같은 경로에 구애받지 않고 데려다주는 목적의 이동수단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은 예로부터 게으름의 동물이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가장 적은 노력을 들이고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방법을 이용해서 이루려 했습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류는 점점 자신이 가장 노력을 덜 들이고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목적지까지 가기를 원할 것인데요. 이와 같은 이유로 저는 자율주행 5단계를 향한 발전은 필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5단계 자율주행의 가장 큰 장점은 인간의 개입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토대로 저의 5단계 자율주행이 옳다는 것을 발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운전자 없이도 자동차 혼자 운전이 가능합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죠. 이것은 골목길에 불법 주차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 불법 주차가 되어 있으면 자동차 뒤에 보행자가 가려져서 보행자가 갑자기 튀어나올 경우 운전자가 인지하지 못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단계 자율주행이 가능하다면 골목 불법 주차를 막을 수 있습니다. 주차구역을 미리 지정해 자동차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차가 자동으로 주차구역까지 이동하여서 골목길에서 자동차를 사라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재 시에 소방차의 원활한 운행이 가능해지는데, 자, 뉴스를 한번 보시죠. 이것은 2019년에 소방청에서 소방 모의 훈련을 한 사진입니다. 위 사진은 그 불법 주차된 자동차를 소방차가 창문을 깨고 그리고 그 창문을 통해서 소방호스를 연결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이제 법안으로 제정되어서 불법 주차가 된 차량이 소방 활동을 방해한다면 소방차가 이를 손상시켜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법안인데요. 하지만 이 법안이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용한 사례는 굉장히 적습니다. 하지만 5단계 자율주행이 가능하다면 불법 주차는 사라지고 이러한 사례도 줄어들게 됩니다. 두 번째로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합니다. 5단계 자율주행부터는 승객이 운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다른 용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이 추가로 확보된 시간에 또 다른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의를 진행할 수도 있고 코딩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4단계에서는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5단계에 비해서 운전자의 자유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4단계에서는 부가가치 창출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통 통제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자, 왼쪽에 보이는 사진은 고속도로의 정체 상황이고 아래쪽은 시내 정체 상황입니다. 교통 통제가 훨씬 수월해지면서 유령 정체가 해결 가능한데, 유령 정체는 신호등이 없는 고속도로에서 사고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체가 일어나는 상황을 말합니다. 일본 나고야대학 연구진에 의하면 250m 원형도로에서 차 22대가 운행하였을 때 차간거리 및 속도의 유지가 가능하다면 유령 정체가 미발생하였지만 차 한 대라도 브레이크를 밟을 시에 유령 정체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5단계 자율주행은 인간의 개입이 없기 때문에 끼어들기, 난폭 운전의 위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령 정체가 미발생합니다. 자, 그리고 자동차와 자동차 사이의 통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통신을 통한 위치 공유로 도로의 자동차가 골고루 분포시킬 수 있습니다. 이로 교통 혼잡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앰뷸런스와 통신에 양보 기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환자의 골든타임 확보에 도움을 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사람들이 우려합니다. 도심 속에는 수많은 전파들이 존재하고 이 전파들이 자동차에 간섭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얼마 전에 애플사의 경우에는 울트라 와이드밴드 기술을 이용하여서 물건의 위치를 몇 미터 멀리 떨어져 있는지, 어느 방향으로 몇 미터 떨어져 있는지를 굉장히 정확하게 인식하는 기술을 내놓았습니다. 이 울트라 와이드밴드 기술을 이용하면 다른 전파와 간섭 없이 자동차의 위치를 자동차들끼리 서로 잘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왼쪽에 보이는 사진은 교통 통제를 하고 있는 교통경찰의 사진입니다. 하지만 5단계 자율주행이 가능하다면 운전자의 개입이 없고 음주운전이나 난폭운전이 사라집니다. 이를 통해 음주 단속이나 속도 단속, 신호 통제를 위한 경찰이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로 인해 확보된 경찰의 인력으로 도시의 치안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뛰어난 반응 속도로 돌발 상황을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반응 속도는 0.1초로 줄이는 것이 물리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육상 경기 같은 경우에도 출발 신호가 울리고 0.1초 이내 출발하게 되면은 그것은 부정 출발로 간주하게 됩니다. 현재 5G 기술 적용 시에 10ms 이하의 반응 속도를 보여줍니다. 즉 인간보다 기기의 반응 속도가 10배 이상 빠른 것인데요. 차단계 자율주행은 인간의 개입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개입이 필요한 상황이 굉장히 짧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인간의 개입 시 반응 속도가 10배 이상 느려지는 것을 초래하는데요. 이 짧은 시간이어도 인간의 개입 시에 사고 발생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반응 속도가 가능한 이유는 센서들 때문인데요. 사람들은 또다시 우려합니다. 센서들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어떡하느냐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센서에 눈이 덮였거나 센서에 이물질이 끼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BMW 같은 경우에는 현재 카메라 옆에다가 워셔액 분사구를 설치해서 카메라를 워셔액으로 닦을 수 있는 기술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이를 이용하면 센서 위 이물질을 깔끔하게 제거해서 이런 반응 속도로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5단계 자율주행 자동차는 노인들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2018년의 경우에는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비율이 11.9%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는데요. 노인 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정지 시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낮아지게 됩니다. 이 정지 시력은 사물을 인지하고 사물을 파악하는 능력을 이야기하는데, 60대 남성은 30대 남성보다 이 정지 시력이 약 80% 이하로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령화 시대에서 노인들의 운전 문제 또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노인이 엑셀과 브레이크를 헷갈려서 실수로 급발진을 일으켜서 보행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있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레벨 5 자율주행 자동차는 운전자가 개입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4단계는 아직 운전자가 필요할 때 해야 하기 때문에 노인 운전에서는 레벨 5가 4단계보다 훨씬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 마지막으로 자율주행 단계에 대한 생각을 발표하겠습니다. 테슬라사의 자율주행을 보면 현재 이를 2단계, 3단계 중 어느 것으로 분류해야 하느냐는 논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가 알 수 있는 점은 자율주행 단계는 절대적인 등급이 아닌 사회가 평가에 매기는 등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율주행 5단계는 자동차 기술 혼자서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율주행 5단계를 위해서는 사회적 제도 등의 여러 가지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5단계가 실현된다는 것은 사회가 이를 5단계로 인지하고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즉 5단계가 찾아온 시기에는 안전 문제가 굉장히 많이 해결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법안에 대한 논의도 굉장히 많아지는데요. 저는 법의 존재 이유는 뭔가를 예방하는 것이 아닌 어떤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 찾아오지 않은 5단계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법안을 벌써부터 우려하는 것은 굉장히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5단계가 상용화되고 나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제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찬성 측 토론자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제 반대측 토론자는 찬성 측 토론자의 발표 내용을 잘 반영해서 발표 초안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준비 시간 5분을 초과했을 때는 승패 판정 때 불리하게 적용할 수 있으므로 제한 시간을 꼭 지켜주십시오. 자, 이제 반대측 토론자는 찬성 측 토론자의 주장을 반박하시고 자율주행은 레벨 4까지만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15분간 발표 시작해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율주행차는 레벨 4까지 개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강한결입니다. 우선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근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레벨 4와 레벨 5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레벨 4는 고도 자동화 단계로 인공지능이 평소에 대부분의 도로를 주행할 수 있지만 특정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주행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인간이 개입을 할 수 있는 단계를 말하고, 레벨 5는 운전자가 불필요하고 인공지능이 모든 주행을 해내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차 레벨 4는 사람이 차를 운전한다는 뜻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차량을 운전하되 인간이 위급 상황에 개입할 수 있다는 보험을 들어놓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아까 차량 이용 가능 인구 확대와 불법 주차 문제에 대해서 레벨 5가 이걸 계산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오히려 레벨 5가 상용화가 되면 부가 가치가 늘어나고 이용 가능한 사람의 범위가 확대되기 때문에 운행 차량 수가 오히려 증가하게 됩니다. 이런 운행 차량 수가 증가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교통 혼잡은 확대될 수밖에 없고 주차 공간 부족 문제는 심화될 것입니다. 그럼 이에 따라서 주차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차량의 수는 증가할 것이고, 이에 따라 에너지 사용량, 유지비, 그리고 환경 오염의 문제는 더욱더 악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불법 주차의 문제가 과연 레벨 4가 해결을 못하는 문제일까요? 불법 주차와 같은 문제는 주차 공간 부족, 이런 현실적인 요인에 의한 문제이지 레벨 4는 해결 못하고 레벨 5는 해결을 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레벨 5에서 충분히 안전할 수 있을까요? 인공지능은 1% 미만의 변수로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주행을 합니다. 현재 우리는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여러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근데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음악, 미술과 같은 뛰어난 인공지능들은 인간의 한 가지 특성에서만 특출난 인공지능일 뿐이지 인간의 셀 수 없이 많은 분야에서의 창의성을 따라잡을 수는 없습니다. 결국 지금의 인공지능들은 지금까지 학습된 데이터를 종합 분석하여 결과물을 내놓는 것이지 완전히 새로운 것, 매뉴얼 밖에 있는 데이터를 접하게 되면 인간보다 처리 속도가 충분히 느려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인간의 개입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인간이 반응 속도가 더 느리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판단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 인간의 개입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은 인공지능이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율주행차는 레벨 4까지 개발되어야 하는 이유로 레벨 5의 안전 문제와 가치 판단의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우선 사고 통계를 보시겠습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 따르면 1년 내 392건의 자율주행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자율주행차 기술은 명백히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과 같은 인간에 의해 일어난 사고는 레벨 4로도 충분히 막아줄 수 있는 사고고, 오히려 레벨 5는 인공지능이 일으키지만 인간이 막을 수 있는 사고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AI는 충분히 오류를 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19에서 인공지능을 코로나의 임상 진단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했으나 데이터가 부정확하고 부족했기 때문에 사용을 하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결국 인공지능도 정해진 매뉴얼을 바탕으로 데이터를 학습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매뉴얼 밖에 있는 데이터나 잘못된 데이터를 받는다면 인간보다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율주행차는 이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채택하고 있을까요? 크게 자율주행차가 주로 사용하는 부품은 3개로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가 있습니다. 카메라는 인간의 눈처럼 사물들을 인식을 하면서 이게 장애물인지 아니면 다른 무시해도 되는 것인지를 판단을 하고, 라이다는 레이저를 이용하여 주변을 3D를 인식을 하며, 레이더는 어느 상황에서나 이용할 수 있는 주변 상황을 파악하는 그런 부품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이것은 이 테슬라가 오토파일럿 모드로 주행하던 도중 카메라에 비친 역광으로 인해서 이 자율주행차가 흰색 트레일러를 하늘로 인식하여 사고가 난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봤을 때 이 센서 중에 하나라도 이상이 생기거나 제 역할을 못하면은 큰 문제가 생긴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이 큰 문제가 일어난 상황은 언제일까요? 이 카메라, 레이더, 라이더는 각각 단점들이 있습니다. 카메라는 날씨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카메라와 라이더는 날씨의 영향을 일단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레이더는 전반적으로 정확성이 낮다는 단점이 있죠. 지금 현재 우리 지구는 지구 온난화를 겪고 있습니다. 영국은 87년 만에 가장 건조한 7월을 겪었고, 인도는 121년 만에 최악의 폭염, 한국은 115년 만에 강수량 최고치를 겪으면서 이 자연재해가 이제 인간이 예측할 수 있는 범위를 뛰어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후들은 차량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데요. 폭우나 폭설에서는 자율주행차가 똑바로 차를 주행하기 위해 필요한 차선이나 앞차에 대한 정보를 인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아까 말했듯이 라이다와 카메라는 악천후에 굉장히 약하다고 했죠. 이러한 인식을 방해하는 물질들이 계속해서 존재함으로써 자율주행차의 운행을 어렵게 해서 사고 위험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레벨 5는 대책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통신장애에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자율주행차 차량은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으면서 자율주행을 해내는 것이기 때문에 정보를 제대로 받을 수 있냐 없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복잡한 도심 속에서는 GPS가 잘 작동하기 어렵고, 특히 골목길 같은 데에서는 이 차가 이 골목길이 있는지 아니면 그 옆 골목길에 있는지를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신호가 잡히지 않는 지역에서는 이 차량이 정보를 제대로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 주행이 어렵게 되겠죠. 그리고 또한 블루투스로 위치를 파악하는 기술이 있지 않냐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블루투스를 이용하는 기술은 굉장히 해킹에 취약합니다. 실제로 블루투스는 해킹을 가장 많이 당하는 프로그램들 중 하나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한 테슬라에서 전 세계를 네트워킹해서 정보를 안 받는 구역을 없앨 수 있다라는 주장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테슬라의 기술의 자체에 문제가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레벨 5는 아무런 저항이 없겠죠. 실제로도 이 기술에 오류가 생겨서 테슬라의 그 전 세계 모든 차량이 주행이 정지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스템의 오작동과 시스템 공격에 대한 문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레벨 5는 특히 시스템의 오작동이나 공격에 대한 취약함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통제를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근데 실제로도 이 사이버 공격 건수는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또한 V2V 기술이라고 해서 자율주행차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 있는데, 이 중요한 기술이 논문을 통해서 이 기술의 오작동이 생길 시 굉장히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분석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기술에 대해서 시스템 오류는 최소한 막지 못할지라도 시스템 공격은 막을 수 있지 않냐라는 분들에게 이 사례를 제시하고 싶습니다. 미국의 한 전문 매체 와이어드에서 해커 단 2명을 데리고 자율주행차 지프 체로키를 해킹하여 지금 보시는 그림과 같이 도로 한 구석에 처박아 놨습니다. 이러한 걸 봤을 때 과연 자율주행차가 해킹에서 안전한지는 미지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치 판단의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데요. 법적 책임의 문제에서 한국을 보시면, 한국은 현재 제정된 법률상에서 사고 시 자율주행차 사고조사위원회를 두고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자에게 보험사가 그 금액을 보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자가 누구인지 알아야겠죠? 이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자는 현행 민법상 운전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한국이 법률이 유한성이라서 운전자에게 책임을 지고 있느냐? 미국과 다른 나라를 보시겠습니다. 미국은 일단 기본적으로 레벨 4까지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고, 그리고 사고 책임을 1차적으로 운전자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은 소유주, 독일은 보유자와 운전자. 근데 과연 이게 맞는 걸까요? 자율주행차 레벨 5는 인공지능이 모든 주행을 하고 그에 대해 운전자, 탑승자는 일체 간섭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솔직히 운전자라고 보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차에서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불분명이 소비자들에게 자율주행차에 우려가 되는 점 2위로 뽑히기도 했죠. 그리고 실제로 책임 소재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을 묻은 결과
탑승자가 가장 적었고 자율주행차 운영자와 제조사에 큰 책임이 있다고 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차는 현재도 신기술이고 레벨 5는 더욱더 신기술이니까 사람들에게 신뢰도를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신뢰도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우선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인공지능에게 주행을 시키고 있으니 그 인공지능이 어떤 식으로 판단을 내릴 건지에 대해 알고 있어야겠죠. 이걸 보시면 현재 다른 대회, 자율주행차 주행대회에서 사용되고 있는 그냥 차가 선을 따라서 가는 간단한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이 간단한 프로그램에도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복잡해 보일 것이고 이 프로그램을 완벽히 이해시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레벨 5가 어떻게 판단을 할지, 레벨 5가 어떤 선택을 내려서 자신을 사고를 일으키게 할지 소비자들이 신뢰도를 얻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레벨 5는 아까도 말했듯이 신기술이죠. 그러면 관련 규정과 관련 법률이 굉장히 다른 게 많을 것입니다. 기존과. 그러면은 이러한 정보들을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가장 큰 문제일 텐데요. 현재 어플리케이션, SNS, 그리고 보험 등과 같이 이용 약관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의 공통점 중 하나가 이러한 이용 약관을 가독성이 떨어지게 해놔서 사람들이 이에 대한 정보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왼쪽 사진은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이용 약관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용 약관 중 하나죠. 근데 보시면 영한문 혼용체, 글씨체가 굉장히 작고 그리고 또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하이퍼링크를 타고 또 다른 정보를 얻어야 됩니다. 이런 방식은 소비자들이 굉장히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고 또한 그에 따라서 신뢰도도 당연히 떨어지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TV를 보다 보면 한 번쯤은 봤을 법한 보험 광고입니다. 이 보험 광고를 보면은 그 뒤에 나오는 빠르게 지나가는 글씨들, 작은 글씨들로 쓰여 있는 것, 거기에 무엇이 있느냐? 소비자들이 어떤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지, 보험을 취소했을지 얼마나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중요한 정보들이 거기 안에 들어있는데 소비자들은 이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그에 따라 신뢰도도 떨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율주행차 레벨 5가 왜 나와서는 안 되는지, 왜 레벨 4가 나은 기술인지에 대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레벨 5는 인공지능이 오로지 모든 걸 하기 때문에 안전 문제와 같이 판단에 문제가 있지만 레벨 4는 오히려 레벨 5보다 더 성장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린 기술은 뉴럴 링크라는 기술입니다. 뉴럴 링크는 현재는 질병을 치료를 목적으로 기계와 인간의 사고를 융합시켜서 같이 사고를 하게 만드는 기술인데요. 이 기술이 자율주행차 레벨 4에 적용된다면 어떨까요? 인공지능이 사고도 하면서 자율주행차가 인공지능이 부족함이 있는 부분은 인간이 채워주면서 오히려 더 완벽한 자율주행 기술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저는 레벨 5보다 레벨 4가 더 낫고 레벨 4까지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대측 토론자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찬성 측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걸 주장해야 되기 때문에 입증 책임 때문에 좀 불리하죠. 반대측은 찬성 측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할 수 있어서 좀 유리합니다. 그래서 불리한 찬성 측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줘서 유불리를 균형을 맞추고자 합니다. 전체 토론 시간은 똑같고요. 찬성 측 처음에 발표 10분 했으니까 5분의 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PPT 수정 시간 5분간 드리겠습니다. 다 끝났나요? 네, 5분간 한 번 더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맨 처음으로 주차 공간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제가 주장한 5레벨 레벨 5 자율주행 자동차가 실행이 된다면 주차 공간 부족의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최근 이제 강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그 도로들을 이제 지하로 이동시켜서 이제 그 보행자와 그 자동차를 분리시키는 이제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이와 같이 지하 공간을 이용하면 이제 보행자와 자동차 사이에 간섭도 없어서 사고 위험도 낮아질 뿐만 아니라 그리고 주차 공간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지하 공간에 자동으로 운행하는 5레벨 자동차가 있으면 굉장히 운송에도 편리하고 안전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킹 같은 경우에는 계속된 발전으로 보안 기술을 강화하면 됩니다. 이제 저희가 보안으로 유명한 IT 기업 중에 이제 애플이 있죠. 애플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연구를 통해서
이제 업계 보안 수준 1위라는 이제 1위라는 것을 달성하게 되었는데 이와 같은 기업이 늘어난다면 해킹에 대한 위험은 낮아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코로나 상황에서 이제 AI를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셨는데 이 코로나 상황과 운전 상황은 굉장히 다른 분야인 것 같습니다. 이제 코로나 상황은 우리가 처음 겪어본 분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생명이라는 것이 저희가 예측하지 못하는 굉장히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하는데 이제 운전 같은 경우에는 몇십 년 동안 쌓인 데이터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데이터 또한 한정적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AI를 적용하면 생명보다는 훨씬 좋은 AI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발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아직 맞이하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예방이 아닌 분쟁 해결을 위한 법안을 이제 계속 그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만들면 법안도 완벽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책임자와 책임에 따라 분쟁이 있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것이 사례들이 훨씬 불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자동차 기업이 사례의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두 명의 보행자가 있는데 이 자동차에 갑자기 오류가 생겨서 두 보행자 중에 한 명은 치고 가야 하는 상황인 트롤리 딜레마가 생겼습니다. 근데 이때 보행자에게 추월하기 직전에 자동차가 운전자에게 권한을 넘겨버려서 운전자가 결국에는 운전자가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어버린다면 어떨까요? 기업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기능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약관에 넣어놓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약관을 제대로 읽지 않은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악용을 하면은 기업 입장에서 이것 또한 새로운 문제를 낳지 않을 수 있을까. 그래서 4단계보다는 5단계가 훨씬 안전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뉴럴링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우리 몸속에 뭔가 전자 장비를 놓는다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반감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뉴럴링크가 결국에 우리의 생각과 연결되는 것이라면 감정에 의해서 예를 들어 화가 나서 약간 빨리 달리고 싶다거나 그런 감정이 자동차에 전달이 되어버리면 또 다른 사고를 낳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센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워셔액으로 이제 센서를 잡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슬램 기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Simultaneous Localization and Mapping이라는 이제 기술이 있는데 이제 이 기술은 자동차가 주행을 함으로써 자신의 위치 또한 알고 그 주변의 3D 지도를 라이더 센서를 이용해서 계속 지도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이 슬램 기술을 이용하면은 센서들이 모두 갈아졌을 때도 3D 지도를 이용하면 자동차가 자신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울트라 와이드 밴드 기술을 이용해서 만약에 어떤 차의 센서가 모두 오작동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다른 차의 센서의 이제 그 정보들을 다른 차에서 가져와서 자신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과학 발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학 발전에는 무조건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시행착오를 두려워해서 5단계를 막아버리는 법안을 지정하는 것은 과학 발전에 굉장히 큰 저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5단계 자율주행도 허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찬성측과 반대측 토론자 이제 발표가 모두 끝났습니다. 지금부터 심사위원님들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토론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학생들 좋은 발제, 좋은 찬반 토론을 위해서 준비 많이 하셨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각자에게 하나씩의 주심으로 해서 질문을 좀 던지고 싶은데 일단 5단계를 찬성하는 우리 학생한테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게 조금 우리 두 학생 다 조금 약간 오해하고 있는 것이 4단계도 그렇고 5단계도 그렇고 4단계는 이 주어진 조건 하에서 사람이 무인으로 운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도로에서만 무인으로 운전하는 거기 때문에 그 무인 운전이라는 것은 똑같습니다. 조건에 제한이 없는 것과 이것도 어떤 제한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두 분 다 좀 정확하게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그런 얘기를 했지만 5단계가 결국은 너무 이게 진화해서 이제 일반화된 그런 AI가 그렇게 이제 학습을 하고 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은 혜택만 있는 게 아니라 공격 무기도 될 수도 있고요. 그런 부작용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가 5단계를 개발하다가 느끼는 거는 너무도 많은 예외적인 상황이 많기 때문에 비용이 굉장히 에스컬레이션 돼요. 그래서 과연 이 정도의 어떤 비용을 지불하고 5단계를 개발하는 것이 4단계에 머무는 것보다 좋을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논쟁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간단하게 답변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발표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인간은 굉장히 욕심이 많고 게으름이 많은 동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런 비용을 줄이고 언젠가는 가장 편안한 방법이 솔직히 4단계도 그걸 특정 도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 특정하지 않은 도로에서는 결국엔 주행자가 운전해야 되는데 저도 인간은 이 또한 것도 불편함이라고 생각을 해서 언젠가는 그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4단계 제가 생각하기에는 4단계와 5단계가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것이 결국에는 4단계에서 이용하고 있는 그 자율주행 기술 또한 5단계로 넘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4단계까지가 이루어진다면 5단계로서의 도약은 굉장히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우리 4단계 참석론자한테 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아까 여기서 얘기할 때 운행 차량이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대체적으로 전문가들은 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되면은 차를 소유할 필요가 없고 공유하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차량의 소유가 줄면서 전체적인 차량 대수가 줄고 거기에 따라서 주차장에 대한 수요도 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본인은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을 했거든요. 한번 왜 부정했는지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세요. 일단 자율주행차 레벨 5가 되는 순간 지금 다양한 기업에서 선보이는 미래 도시의 비주얼이 그려지게 되는 것은 다들 아실 거예요. 레벨 5가 되면은 이제 차량 안에 시설을 넣어놓고 이동하는 시설을 만들 수 있다. 이런 게 많이 실현되면은 오히려 이런 시설들을 확충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레벨 5 차량을 내릴 것이고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차량 유입량은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기능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차가 운전을 위한 차랑 그게 완전히 호환되기는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차량에 오히려 양이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두 분 토론 디베이트 하는 거 잘 들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엄청나게 많이 발전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율주행차, 그다음에 자율운항 선박 이렇게 자율주행에 대한 하드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5단계를 하면 안 된다는 그 반대 측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지만 기술적으로는 언젠가는 가능하다. 지난 1, 20년 동안 발전해온 그 속도를 보면은 앞으로도 가까운 미래에 충분히 가능한 기술이거든요. 그런 기술이 된다고 해도 여전히 반대하는 입장이신가요?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하는 게 우선 자율주행 레벨 4가 인공지능이 전혀 레벨 5에서 뒤처지는 단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차 레벨 4도 충분히 뛰어난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과학기술 발전에는 레벨 4도 충분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무리 인공지능이 뛰어나더라도 항상 예외 상황은 있는 법이고 항상 오류는 있는 법이잖아요. 지금까지 오류가 없던 기술은 없었는데 그 오류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못하는 레벨 5보다는 그거에 대해서 일말의 대책이라도 마련할 수 있는 레벨 4가 좀 더 소비자와 탑승자에게 유리하고 그리고 레벨 5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서 레벨 4까지만 개발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레벨 5는요. 레벨 4의 그런 문제를 다 해결한 게 레벨 5예요. 약간 그 부분은 약간 오해가 있는 거. 두 분 토론 너무 잘 들었고요. 놀랐습니다. 굉장히 고등학생 수준에서 이렇게 잘하실 수 있다는 게 되게 놀랍고요. 저도 하나씩만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찬성 이제 학생분께서는 이제 법이 이제 예방이 아닌 분쟁 해결에 이제 중점을 두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법조 기자를 하다 보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죄형 법정주의라 그래서 이제 범죄와 그것에 따른 형벌은 미리 사전에 고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후에 잘못을 저지른 거를 이제 처벌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그만큼의 공포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고 그래서 이걸 이제 범죄의 일반 예방적 효과라고 하죠.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도 이제 큰 사고가 났을 때 이렇게 크게 처벌을 하니 미리 조심해라. 그래서 이 법의 예방이 아닌 분쟁적 해결 효과를 지적하신 부분에서 약간 법에 가지는 성격 중에 한쪽 면만 너무 이렇게
강조하신 건 아닌가? 우리가 다르면은 좀 소홀한 건 아닌가라는 의견이 생각이 들었는데 좀 어떻게 보실까요?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바는 이제 법안에 대한 이제 계속된 법안에 대한 지적이 있잖아요. 5레벨 관련된 법안이 이제 아직 미미하다. 저는 이제 그 예방적 차원보다 후자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닌 둘 다 중요하긴 하지만 지금 예방적 차원에서 우려할 수 있는 문제는 나중에 실제로 발생을 했을 때 그때 분쟁 법안으로 조정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예상하지 못한 문제, 그러니까 지금 예상할 수 있는 문제는 모두 예방을 해야 하는 것이 맞으나 나중에 예외가 되는 상황은 또 다른 법안으로 그 해결을 할 수가 있으니 결국에는 법안이 아직 완전하지 않다는 것은 미래에 해결될 수 있다. 약간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전달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번에 장한결 분에게 여쭙고 싶은데요. 프로그램을 완벽하게 소비자들이 이해하는 게 어렵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보험, 약관 등등을 이제 설명을 하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이 굉장히 하이엔드다 보니 이걸 다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취지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것도 비슷한 논쟁이 되는 거죠. 뭐 정치인이 우리가 TV를 보는데 전자공학을 다 알아야 되느냐? 예를 들어 반도체 제품을 쓰는데 양자공학을 다 알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 쉽게 설명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발언이 이제 논쟁이 돼서 국회에서 이제 시끄러워졌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본질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쉽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걸 다 모른다고 해서 소비자들이 이제 최종 소비자들이 쓰는 데는 큰 불편함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자율운행차에 대한 이 공학적인 메커니즘을 다 몰라도 소비자들은 이 자동차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만 꼭 알고 이 차를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근데 자율주행차 레벨 5가 되면 인공지능이 모든 판단을 내린다는 게 핵심이잖아요. 근데 인공지능이 판단을 내리는 상황이면은 그 중에 윤리 문제가 굉장히 핵심적이잖아요. 근데 그 윤리 문제를 인공지능이 어떻게 판단할지를 소비자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 다양한 상황 속에서 인공지능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아니면 인공지능의 논리가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모두 이해시키는 게 어렵고 그리고 그 이외에도 그 모든 거를 몰라도 되지만 그 중에서 알아야 될 건 있는데 그 알아야 될 것도 수백 가지가 넘을 거고 그거를 사람들이 이해하고 그 상황 속에서 억울한 사람이 안 나오도록 그게 레벨 5가 보장이 될까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네, 아주 토론을 흥미진진하게 잘 들었습니다. 짧은 준비 시간이었을 텐데도 다양한 사례와 그런 반론 가능성을 충분하게 잘 다뤄준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심사위원분들이 이미 물어보신 질문 제외하고 논제에 포함된 조건에 대해서 반대 토론자에게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4단계의 경우는 정해진 도로와 조건 하에서만 운전하는 것인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모든 사람이 아닌 특정한 조건을 가진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혜택이 가게 되는 기술로 한정되지는 않을지 이에 대한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사회적 소수자에게 차량 운행이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현재도 지금 데니송이 개발한 시각 장애인이 운전할 수 있는 차처럼 그것은 소수자들을 위한 그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어야 하는 것이지 이게 자율주행차에서 꼭 해결을 할 필요는 없는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레벨 5로 감으로써 오히려 그 사람들은 정보를 제공받는 게 어려울 수도 있고 오히려 레벨 4에서 레벨 5로 감으로써 레벨 4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레벨 5에서 남겨놓는 것은 오히려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딜레마적인 상황인 것 같은데요. 찬성 측 토론자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모든 도로나 조건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5단계 입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때 모든이라는 말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모든이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검토한 예외 조건이나 예외 상황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이제 예외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 비포장도로 아니면은 뭐 아직 그 공사가 덜 끝난 현장이라든가 그런 상황에서도 자율주행 자동차가 그 잘 운행해야 한다는 것이 이제 모든에 속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예를 들어 그 모든에는 이런 그 극악의 상황 말고도 우리 집 지하 주차장 길이
이런 식의 모든 상황이 이제 가정이 될 수도 있는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슬램 기술이 이 simultaneous localization and mapping이잖아요. 이제 localization이 자신의 위치를 알아내는 것이라고 하면 이 mapping이라는 것은 이제 그 주행을 하면서 그와 동시에 그에 대한 지도를 만들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 슬램 기술을 이용하면은 자율주행 자동차가 계속 운행을 하면서 그 방방곳곳에 지도를 만들어서 결국에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길에 있는 지도를 만들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모든이라는 조건을 충족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심사위원 질의 응답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토론은 학생들이 직접 질의하고 답하는 교차 조사가 포함된 토론이고요. 우리 링컨 더글라스 토론은 실제 링컨과 더글라스가 했던 토론 방식은 1시간 연설하고 이어서 1시간 반 반박하고 다시 처음 했던 사람이 30분 반박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제가 교차 조사를 빼고 심사위원 질의응답 시간으로 바꾸어서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링컨 더글라스 공학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잠깐 쉴 텐데요. 심사위원들께서 승패 결정을 하는 회의를 해야 되니까 지금 토론장에 계신 분들은 잠시 밖에 나가 계셨다가 제가 알려드리면 다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